최순실 증언을 탄핵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행동 개시가 시작이 된 걸까요? 이 배신의 전쟁, 그 서막이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는 누구보다 깊게 엮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것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법조팀의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증인 신청, 법정에 세우겠노라 벼르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경기로 치면 후반전 5분 남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코어로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좀 불리한 상황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 즉 마지막 선수 교체 타임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공범 관계를 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재판 결과가 나왔지 두 사람의 어떤 공범 관계로 해서 결국 이제 그 재판의 판결문 자체가 증거로 이제 일단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증인으로 내세우면 예를 들어 증언 자체를 만약에 잘못 증언을 할 경우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내세워서 일단 자신과의 관계, 즉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들 이런 부분을 좀 하나씩 깨나가겠다는 것 같아요. 아마 최순실 씨도 이제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사느냐 아니면 박 전 대통령 살리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상당히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두 사람이 공범 신분으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지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최순실 씨가 피고인으로서 대답하는 것과 증인으로서 대답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은 피고인 먼저부터 당신 그 죄를 인정합니까? 이렇게 해서 피고인 신문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먼저 죄를 일단 부인한다라고 하면 증인을 다 신문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증인을 신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최순실 씨가 그 검찰에서 진술했는 내용은 다 기본적으로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증인을 신문하진 않는 거죠. 거꾸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봤을 때에 지금까지 법정에서 나오는 거나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얘기하는 것과 최순실 씨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다투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것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최순실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할 것이냐. 결국 다른 이재용 부회장 같은 재판에서 봤듯이 나는 내 형사 사건에 불리한 진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것은 이제 최순실 씨도 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 당신 묻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마지막 승부로서 던진 최순실 씨의 어떤 증인신문 카드, 최순실 씨의 입이 어떤 식으로 열릴지 그것이 정말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강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한번 판세를 뒤집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환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김성환 변호인. 그런데 제가 국정농단을 지금까지 쭉 같이 해왔지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서요. 저도 사실은 기억에 뚜렷하게 남는 게 없어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기억력에 좀 한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법정에서 최순실 씨는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거의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법정에 출석한 다음에 연설문이나 정책 문서를 봐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부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기존에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하고 얘기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은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운영에 관여한 이유를 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국정 운영에 일부분 개입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먼저 했다는 것을 최순실 씨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리를 엮어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이제 뇌물죄 부분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최순실 씨를 불러서 탄핵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신청, 최순실 씨 증인 신청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는 과연 박 전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한번 미리 물어봤습니다. 최순실 씨한테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제공된 셈이지요. 최순실 씨가 증언에 있게 되면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질문과 상관없는 대통령은 너무너무 뭐 불쌍하다라든가 대통령은 억울하다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어떤 변함 없음을 갖다 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예, 뭐 최 변호사님 정말 출석만 한다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심리 전문가의 분석대로 어떤 충성심을 내비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왔는 걸 봤을 때는 법정에서 태도를 보면 서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크게 반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 크게 봤을 때는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한 배를 탔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증인을해서 신문을 했을 때 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과연 이와 같은 증인 신문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나 높은 신뢰성과 신빙성을 부여할지 그 부분 한마디로 증거 가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의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마디로 같은 배를 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족들의 그 증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그 결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변호인 측이 증언을 하고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인적 증언이 물적 증거와 서로 어긋난다는 등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해관계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그 증거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증거가 제대로 판단이 안 될 수 있다. 예, 이종욱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원래도 없었던 충성심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우리가 많이 분석을 했듯이 활용 가치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충성심을 보인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약간의 성의 표시 정도는 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도 약간 활용 가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성의 표시는 할 거다. 그런데 성의 표시를 한다는 건 증인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증인으로 나와서 약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위험도가 높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얘기했다시피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은근히 미루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는 거죠. 그걸 바꾸겠느냐, 그 기조를. 안 바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면 회심의 카드로 꺼낸 카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에 막판에. 예.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사실 최순실 씨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모든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계속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언 거부하면서 내가 평소에 답답했던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측면에서는 좀 도박을 하는 셈 같아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의 심정이 어떤 상태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없이 왜냐하면 사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전화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최순실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귀찮아 죽겠다고. 너무 전화가 많이 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많은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최순실 씨가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범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전화 자주 해서 나는 귀찮아 죽을 뻔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질문하냐에 달려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K스포츠와 미르 같은 경우도 이 대통령이 좀 하라고 했지 내가 무슨 대통령 권한은 아닌데 거기 내가 직접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최순실 증인으로 불러내는 게 굉장히 큰 도박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최순실 씨가 나와서 또 예를 들면 좀 증인 거부를 하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데
또 본인에게 또 유리한 것만은 또 그렇게 막 세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성향상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할 때 그렇게 뭐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최순실의 주장만 부각되고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부각되냐고.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재판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양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인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뭐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인 신청을 거부한다. 그 거부한 것도 또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와서 나한테 좀 유리하게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나 안 나갈래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나한테 대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최순실의 딜레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최순실, 정유라 씨 말 타는 문제라든가 삼성이 끼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안 해주면 그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비선 실세이든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순실 씨 부탁을 들어줬다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한테 우리가 도움을 줬다거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이 관련되어 있는 증거라든가 이런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던 증거가 수첩에 기록되어 있는 거나 이런 것까지 다 탄핵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나가가지고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엮이고 거부를 한다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자기는 엮이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최순실 씨는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겠지만 최순실 씨한테는 어느 쪽으로 가도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 번 더 보실게요. 사실 물고 물리는 이 삼각구도에서 이 연결고리는 이렇게 그동안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단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놀랄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서 정유라 씨가 관련된 것이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그 증인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각종 언론을 통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난번 그 연초에 어떤 증언을 어떤 언론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정유라 씨를 만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기억도 잘 안 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을 이 정유라 씨를 직접 불러서 증인을 함으로써 둘 사이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을 물어서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취지,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인도 아닌데 불렀다는 거, 그것 이외에는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과 관련이 정유라 씨하고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뇌물죄로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뇌물죄 판결을 받을 때 정유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유라 씨가 증언을 한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원을 요구한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삼성하고 얘기가 돼서 지원을 자기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정유라 씨한테만 해줬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맨 처음에 요구한 당사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다. 그 정점에. 그래서 삼성에서 도와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통해서 나를 도와준 것이다. 이런 식의 정유라 씨가 논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핵심 증언이 될 수 있는 게 정유라 얘기니까 어찌됐든 정유라를 불러내서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는 얘기들을 끄집어낸다면은 박 전 대통령 뇌물죄에 있어서 혐의를 탄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요, 오히려 정유라 씨가 출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요? 예,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정유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정유라가 결국 지난번에 증언한 거 이 거짓말이라는 거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리스키한 것이 만약에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지난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 재판했을 때 했던 얘기 그대로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뭐 네 말이라고 생각하고 타락을 했다라든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통화도 했고 만난 적도 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하네요.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물고물리는 삼각구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사이가 틀어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그런데 잠시 뒤에 2시간 뒤면 4시에 최순실 씨가 딸의 2대 특혜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뭐 절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딸을 향한 서운함을 토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마 지난번 재판에서 갑자기 이제 통곡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죠. 또 아마 이제 정유라의 증언록이 이제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결국 딸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아마 그 배신감에 상당히 이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2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오후에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2대 입시를 과연 누가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이걸 했느냐? 과연 뭐 정유라 같은 경우는 자기는 대학 가기 싫었다. 그런데 엄마가 다 모든 걸 알아서 했다. 그렇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최순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딸을 해서 좀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사실 혈육 관계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사실 뭐 용돈도 안 주고 지금 뭐 거의 하지만 변호인들도 다 이제 그래도 딸은 딸이란 말씀. 그래도 딸은 딸이죠.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유라가 적극적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 것보다는 최순실이 억지로 대학을 좀 보낸 그런 정황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정유라 혐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자신의 주장 이것들을 좀 반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딸이 돌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최순실 씨가 지금 상당히 지금 포지션이 애매해졌는데 사실 이렇게 모녀가 뭐 증인 출석하고 뭐 이런 법정에서 마주하는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면은 상속 재산이 많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산 문제요? 실제로 재산에서 이제 엄마와 아들과 딸 사이 그리고 또 형제 사이에 있는 케이스 그 사건이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와 같은 어떤 엄마 아들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황혼 이혼 및 황혼 재혼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엄마에 낳았던 아이와 나중에 뒤에 들어오신 새로운 새엄마 사이에 나중에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요즘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상당 부분 큰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이 케이스는 좀 더더욱 독특한 것은 사실 정윤혜 씨나 아빠나 지금 최순실 씨 사이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제 언젠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싸웠지만 그 모든 재산은 또 정유라 씨한테 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참 이게 다른 어떤 사건보다 특별한 그런 사건인 것 그렇죠. 뭐 황혼이혼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예, 김성환 평론가님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는 변호인과는 모두 연락을 끊고 검찰에 좀 의존하는 모양새를 비치고 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땐 다른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도 안 나갈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나가가지고 이른바 그냥 막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거기서 괜히 실수해버리면 그동안에 진술했던 게 완전히 다 망가지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또 본인한테 나중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그걸 가급적 피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유라 씨의 어떤 태도 같은 게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불리한 뭐 진술을 할지 말지 해서 고민하시는데 저는 절대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2대 증인 출석하는 것은 최순실 씨가 김용 전 차관 그리고 김경숙 전 학장 이렇게 연결되는 제 첫 골이기 때문에 예. 김경숙 학장이 이대 학사문단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 그 인물과 최순실 씨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끊는 어떤 반대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의도 잠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친박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 출당은 뭐 이제 사실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지금 친박계라고 해요. 아주 이제 좀 친박 핵심들 이게 한 20명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박 전 대통령 탈당과 또 이제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은 이제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그 여러 가지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 셈법을 보면 여러 가지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당 최고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진 출당 권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재판 이후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판 이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찬성이 있어야지만이 이 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의 어떤 구성을 볼 때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 과연 지금 최경환 서청원 의원을 밖으로 쫓아내자 과연 이 3분의 2가 찬성할까요? 70명 이상이 좀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한테 그냥 메시지로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홍준표 대표가 이걸 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을 만한 정책 역량과 뜻 이게 과연 있는 것인지 이거는 조금 더 의심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런데 친박계가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혁신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원들의 탈당 권유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시기와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다시 논의를 좀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와중에 서로 간에 언성이 좀 높았다. 예, 뭐 친박계의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친박계 의원들도 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면회를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답답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나봤자 들을 얘기는 뻔하거든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박계 핵심 의원들끼리 만나서 얘기 다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서청원, 최경환, 뭐 홍문정 세 의원이 만나서 뭐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까지 보도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출당 당하느니 보다 차라리 그냥 자진 탈당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그 정도는 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할 얘기 뻔한데 만날 이유가 더욱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안 만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저는 확고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어차피 뭐 출당 뭐 조치를 받던 말던 내 갈 길 가겠으니까 당신들도 살 길 찾아라 이런 겁니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비박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는 거고요. 그건 결국은 친박계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되거나 하면 당신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면회 거부를 통해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최 변호사님, 그러면 뭐 면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친박 핵심, 뭐 박근혜 정부 때 핵심 측근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유영하 변호사와는 연락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더니만 유영하 변호사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 나온다는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출당과 관련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가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다, 누군지는 뭐 특정을 안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테면 해라.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재판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본인의 어떤 형사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그렇게 해서 뭐 거부를 한다면 거부를 한다.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그런 이런 정치적인 관련 없이 나는 형사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로 해서 탈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 보수를 새로 살리는데 어떤 큰 어떻게 보면 씨앗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친박계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김성환 의원. 보니까 박 전 대통령 출당이야 뭐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근데 본인들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연락은 잘 안 되고 다만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집단 탈당도 불사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친박계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이제 저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 주로 그렇게 하죠. 엄마한테 나 가방 안 사주면 집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집 나가는데 찍혀 있나요? 아니면 가방 안 사주면 있는데 찍혀 있나요? 가방 안 사주면 있나는데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박계가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집단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내몰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안 나간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죠. 안 나가는다. 여기서 나가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바른정당으로도 쪼개졌는데 지금 또 다른 당을 또 만들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수가 친박이 당내 다수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친박이 나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지금 혁신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한 달 뒤에 있는 일을 지금 미리 예고를 했어요. 아니 지금 출당하겠습니다. 열흘 내에 안 나가면은 그냥 강제로 그냥 쫓아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심 판결 나는 걸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 판결에서 만약에 뇌물죄나 중요한 비들이 싹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고 하는 명분이 서겠습니까? 안 서고 오히려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거나 친박계가 대거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박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가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라든가 이런 거 다 혐의 인정받아 버리면 친박계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서로 눈치 작전하면서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미리 애드벌론 띄워놓고 그때 전쟁을 시작할지 말지 서로 간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집단 탈당은 일종의 구호라고 보시는데. 네.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 이 관련 소식 마무리하기 전에 아주 오랜만에 이분 근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한 매체에 근황을 알렸는데요. 먼저 저희가 과거의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던 그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육아를 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남편이 곁에서 해주는 말 한마디가 10년 넘게 갑니다. 내 상황을 따뜻하게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감각이 훨씬 젊고 약속도 잘 지킵니다. 이제 제 주변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만 남아서 좋습니다. 저에게 다른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정리되니 주변이 맑아졌다고나 할까요? 예, 최근 전해진 근황도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인데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7일부터 내곡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양희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역시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챙겨줄 사람은 역시 박지만 회장 부부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다시피 유영하 변호사조차도 사실은 공적으로 맺어진 사이지 사실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사적인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저는 사실은 한때 이 서양희 변호사에 대해서 만사 올통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예.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만사 노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사실은 이 올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갑게 이렇게 대해준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서양희 변호사한테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9월 달에 또 변호사 다시 개업을 하려고 또 시도를 했는데 그때 또 마침 또 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바람에 그것도 좀 제대로 변호사 활동도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서양희 변호사가 활동을 좀 재개를 하더라도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가족으로서 뭔가 좀 인간적인 면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예. 그래서 지난 세월이 상당히 좀 본인에게는 변호사 활동도 못하고 이런 좀 일종의 공백기가 됐을 텐데, 이제는 좀 또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방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올케 서양희 씨의 근황이 더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